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 15일이 됐습니다. 이제 12시가 넘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쿠바는 이제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몇몇 안 되는 진성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 김정은하고 거의 비슷한 세수체제나 비슷한 아주 사회주의 공산 독재 국가 중에서 아주 특이한 나라인데, 이 쿠바가 이 북한하고는 형제 국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식으로요, 대한민국하고 수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양국 유엔 대표가 수교 창구를 역할을 하면서 맺어졌어요. 자, 이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외교의 또 다른 하나의 획기적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목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제 중추 국가로 해서 이제 완성 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지금 이제 쿠바가요,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이제 수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남아있는 딱 한 나라는 시리아밖에는 이제 없어요, 미수교국이.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완결판을 짓는 수교가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외교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화영이가 완전히 낭패를 봤습니다. 이화영이가 완전히 낭패를 봤다는 얘기는 이재명이도 낭패를 본 것이죠. 이화영이가 재판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왜냐? 이화영이 재판도 총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이재명이가 2027년도 대선에 나오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창훈이가 그래서 최고의 공신 아니겠어요? 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 이거 발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써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2월 달에 주심인 재판장 신진호 판사가 또 인사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이제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거 그대로 신진호 부장판사, 원래 2년 하면 이제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재판을 담당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화영이 쫄딱 망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아주 신바람이 났네요, 이낙연이랑. 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4명이었잖아요. 자, 민주당에서 온 3명에다가 양양자, 그래서 총 4명이 됐는데, 오늘 양정숙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5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게 선거 때 이제 돈이 필요한데요. 자, 경상보조금이 있고 선거보조금이 있는데, 경상보조금 6억 원을 받아먹게 됐어요. 그리고 선거보조금도 한 25억 원을 받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양정숙이가 쉽게 얘기해서 30억 원을 벌어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양정숙은, 제가 이제 양양자가 비례 1번이다, 1번 받는 조건으로 갔을 것이다 그랬는데, 양양자가 용인의 지역구에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용인갑인가? 예.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어떻게 됐지? 딱 했더니 뒤에 양정숙이가 있었어요. 양정숙이가 왜냐면 본래도 비례대표로 들어왔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 자, 그러니까 어디 지역 갈 때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양정숙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양정숙이한테 밀리니까 양양자가 지역으로 돌아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비례 여성을 받으면 여성 1번, 남성 2번, 여성 3번, 남성 4번인데 여성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여성 3번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스터리가 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의 돈 뭐라고 그러죠? 이거 돈다발이 떨어진 걸로 이제 보여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중권 교수의 진단. 야, 그러니까 조국이가 신당 창당한 거, 요거와 관련된 지금 진중권 교수의 평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맨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언론에 뭐가 지금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손흥민 선수하고 지금 이제 붙었잖아요.
그 이강인하고 이제 폭력이 오고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언론에 대소특필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이죠 좀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요거를 제가 아주 짤막하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 13개 정도로 딱 정리하면 돼요. 13개 순서대로. 자, 그래서 요르단전 전날 사고가 터졌는데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손흥민한테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니까 내일 요르단 게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탁구 치다가 이강인이가 요 탁구 주먹을 날리나 버려요. 여기서 주먹을 날리니까 이제 주먹을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이에 이제 욕이 이강인한테서 욕이 날라오고 난리를 치면서 이게 이제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두 개가 박살났어요. 근데 클린스만은 이거를 이 뭐라 그럴까요? 이강인을 좀 빼달라. 이강인을 갖다가 이제 선수진에서 빼라. 이런 거를 지금 이 주장, 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관련 선수들이 이걸 요청했는데 이 클린스만은 이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주먹질 하는 것도 지금 말하자면 그 클린스만이 다 봤는데 이 싸움이 일어난 걸 봤는데 요거를 보고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 사실로 이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불화설이 나왔고 불화설이 이런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은 이제 축구협회에서도 결국은 인정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것은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요르단전 전날 주장 손흥민은요, 저녁 식사 탄압 대회로 선수들의 해이해진 멘탈을 잡고 필승 의식을 다지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요, 국가대표들의 식사 자리는 그냥 밥 먹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팀 케미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잔합대회를 잘 해가지고 좀 내일 이 결승 4강전에서 게임을 잘하자 이런 이제 필승 의식을 다지려고 한 건데 이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강인을 주축으로 한 일부 선수들이요, 오현규, 정우영, 송범근, 설영우 이런 선수들은 저녁 식사를 끝내자마자 자기들끼리 탁구를 치겠다 그러면서 탁구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있다가 탁구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회식장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점잖게 타일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강인이가 갑자기 내 마음이야 왜 이래저래라 하냐 명령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승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대표팀의 최고참 조현우, 김태환, 김영권 이런 고참들이 화가 났고 특히 김태환이 빡쳐갖고 이강인한테 선배한테 무슨 말버릇이냐라고 고함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가요, 김태환한테 너나 잘해 XXX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하고 김태환하고 이제 결국은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강인이가 이제 결국은 말리던 손흥민한테도 나 대표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또 XX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도 열받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열받으니까 이강인이 멱살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이가 이때 손흥민한테 주먹을 날리고 안면에 펀치를 날립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펀치는 피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와중에서 손가락 두 개가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이 클린스만을 찾아가서 이강인이를 명단에서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클린스만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요게 전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클린스만을 경질하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최고의 현안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이따 이제 오전에 11시가 되면 전력 강화 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아시안컵 결과를 이제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난 10일 날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이 클린스만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는데 결국은 클린스만의 거치 문제는 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몽규 회장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협회가 빠르게 인정한 것이 결국 아시안컵 부진 책임을 갖다가 정혜정과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고 선수단 내부로 돌리려고 하는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요. 임원회의하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정몽규 회장이 결론을 내릴 것이고 다음 주 안으로는 배급이 지어질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요. 이 클린스만은요, 이날 그 먼 발치에서 선수들이 싸우는 광경을 다 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이제 축구에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건데, 예, 클린스만은 칼갈이, 말하자고요. 이 찢겨진 채 결국은, 이 그날 요르단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전에서 완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축구 선수들 간에 이제 싸움질이 나는 거,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쿠바와 한국 간의 수교. 하여튼 뭐 그동안에 이제 외교 당국, 당연히 또 이제 중요한 국가 기관들이 이런 미수교 국가의 수교에는 뭐 이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는 어렵겠지만은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이제 보는데요. 자, 그래서 14일 날 지금 유엔에 있는 뉴욕에 있는요 한국 유엔 주재 한국 주 유엔 대표부하고 그 다음에 쿠바 주 유엔 대표부 간의 외교 공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적 레터 공적 편지 교환을 통해서 외교 관계 그리고 영상 관계를 수립하기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쿠바는요 인구 1,100만 명의 공산국가예요. 자, 그리고 시리아하고 코소보와 더불어서 한국의 몇 배 안 되는 비수교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는요 60년도에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그런 오랜 우방이고 형제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쿠바가 우리 한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하고도 본래 1949년도에는 좀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승인했는데 59년대 카스트로 공산정권을 개결해서 한국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해 온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 대한 반미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형제국가 이런 아주 특수한 관계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경제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한 20여 년 넘게 물밑에서 다양한 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작년 5월에 이 박진 장관이 과테말라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쿠바 외교 차관하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양국 간의 수교 문제를 상당히 급진전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적으로요. 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 2014년도에서 19년까지 쿠바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무려 5,000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쿠바에는요. 한국 드라마하고 케이팝 팬클럽 회원이 5,000명이 넘고요. 작년 8월에는요. 수도 하바나에 한글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여기에 현지인 100여 명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과 쿠바 간에는 이 비정치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1921년 또 일제강점기에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들 1,100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교육 규모는요, 수출액이 1,400만 달러, 수입액은 7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유일하게 지금 중남미 카리브 지역에서 쿠바가 이제 미수교국이었는데 이 수교 관계를 맺음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중남미 외교가 굉장히 강화될 그런 모멘텀을 맞았다. 그래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요, 양국 간의 경제 협력 확대, 그리고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양국 간의 실질 협력 확대에 앞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입장을 외교부가 내놨습니다. 자, 정말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한번 이제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쿠바가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수교까지 가게 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은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바는요, 그렇게 폐쇄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CNN 방송도 다 들어가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쿠바의 정치적인 변화를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쿠바는요,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제 193번째 수교국이 돼요. 그래서 유엔 회원국 중에 미 수교국은 이제 딱 시리아 하나만 남는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혁 이화영 재판 먼저. 그래서 이화영 재판의 재판장은 누구냐?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되겠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요, 임기 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2월 말에 인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요, 형사합의부 2년을 딱 채워서 인사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무 분담 기준에 따라서 연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요, 이화영 측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해서요, 온갖 법관 기피 신청을,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고,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자, 이 뭐 별의별 조치를 다 써서 왔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는 바람에 77일간이나 재판이 지연됐어요.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1월 9일 날에야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신 부장판사가 또 인사이동이 될 경우에는 계속 지연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법원에서 이제 판단해서 유임 결정을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인데요. 김세윤 수원지법원장도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요게 바로 재판 지연 문제. 누가 제일 이걸 문제를 만들어 놓았죠? 바로 김명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 이 재판 지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게 제일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수원지법도요,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를 열어서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수원지법원에서는요, 지금 이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 판사에 대해서도 유임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 측에서 얘기는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재판 지연 방지, 그리고 주요 사건 심리의 연속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법관 기피 신청, 그 다음에 또 변호인, 또 이 교체, 그리고 이제 증인신문 등 여러 문제에서 계속해서 재판 지연 책략을 구사해 왔는데, 이게 이제 다 산통이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화영의 재판도 신속하게 결국은 유죄 판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 개혁신당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5명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민당에서 건너온 3명. 그렇죠? 김종민, 조홍천, 이원우. 여기에 지금 이제 양양자 의원이 이제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4명이잖아요. 여기에 양정숙 의원을 영입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양정숙 의원도요, 개혁신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이제 SNS 통해서 밝혔고, 영혼합의 통합이 돼서 지역주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 양정숙 의원은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단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 직후에 부동산 명의신탁, 그리고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21대 국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제명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했는데 이제 의원이 5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당에 제공되는 이제 이 국고보조금으로는 분기마다 제공되는 경상보조금, 그리고 선거 때 제공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는데,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은 총액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경상보조금이 총 125억 원인데, 이게 이제 내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입당이 끝났어요. 따라서 국가로부터 약 6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5석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양정숙 의원이 만약에 입당을 안 했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밖에 받지 않는데 6억 원, 거의 뭐 한 20배 이상을 더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보조금은 총 502억인데 다음 달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이 결정되는데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이면 총액의 6%, 그래서 25억 원이나 받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번에 6억 받죠? 25억 받죠? 그래서 양정숙 의원 딱 한 명을 가지고 무려 31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장사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진중문 교수 얘기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구독자를 또 여러분께서도 많이 강추해서 제가 연말까지 100만 구독자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